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삼성병원 피부과 전공의 4년차 현재 제32기 의국장을 맡고 있는 박현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피부과는 1972년 강영재 과장님께서 부임하시면서 처음으로 개설이 되었고, 현재 이제 많은 외래 환자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9년도 이가은 교수님께서 진료 과장으로 취임을 하시면서 지금 과장으로 계시고요. 이제 83년도에 첫 피부과 전문의를 배출하였고, 이제 내년 2022년에는 전공의 2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제 현재까지 저희 의국에서 37명의 피부과 전문의들이 배출이 되었고요. 이 총 23명의 여러 사람들이 각 자리에서 열심히 협조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팀워크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저희 외래 환자 다빈도 질환은 주로 이제 더마타이티스와 엑제마, 알로페시아 및 여러 가지 이제 피부 부속기 질환이 대다수이고요.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한 4, 5일 정도 입원을 하게 되는데 주로 피부암을 수술한 후에 입원을 하시게 됩니다. 전공의들은 이제 처치실에서 각종 이제 처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보시는 치료 이외에도 다양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매주 이제 컨퍼런스가 굉장히 많아서 발표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일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논문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이제 지도 전문의 교수님들 지도하에서 정말 많은 논문을 쓸 수가 있고, 특히 이제 SCI급 저널에 게재되는 논문의 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는 높은 진료 수준과 임상 연구, 교육을 통해서 우수한 피부과 전문의들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피부과에 관심 있으신 인턴 선생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학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3년차 김혜나입니다. 저희 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에는 내분비, 신경, 심장, 알레르기, 혈액종양, 신생아, 중환자 이렇게 총 스페셜리티 7분의 교수님이 계시고, 보통 졸국을 하게 되면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로컬에 진출하거나 아니면 세부 전문의 수련을 거쳐서 스텝 교수님으로 남는 길로 이렇게 나뉘는데, 저희 강북삼성병원 의국 출신 선생님들께서 설립한 삼성키즈 소아청소년과라는 로컬의 병원이 서울 경기 지역에 20개 이상 그리고 지방에도 여러 개 분포하고 있어서 수련 후 로컬 진출에 많은 도움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반대로 로컬에서 진료하시다가 퍼더 이밸류에이션이 필요한 하나들을 본원에 트랜스퍼해 주시기도 합니다. 수련 과정으로는 응급상황 시뮬레이션, 아니면 북리딩, 저널 리뷰, 베드사이드 렉처 등을 주 2회 넘지 않게 시행하면서 로딩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고, IB 프로시저뿐만 아니라 IO, IA, 그리고 신생아들에게서만 할 수 있는 umbilical artery vein 프로시저, 룸바 펑처, 분메로 바이옵시, 인투베이션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아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저희 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수련받게 되면 이렇게 선생님들처럼 환자를 곁에서 직접 신체 진찰하고 적절하게 어세스를 내려서 필요한 베드사이드 프로시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에코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필요한 술기들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들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생아 소생술, 그리고 소아 전문 소생술인 NRP, 팔스 자격증을 졸국할 때 다들 갖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딱딱한 교육과정을 보면서 좀 수학과 빡세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인턴 선생님으로서 가장 궁금해할 Q&A를 잠깐 보시면, 듀티는 8시에 출근해서 6시 오후에 퇴근하는데 병동이나 외래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당직자랑 조절이 가능하고, 특히 최근 1년간에는 코로나 때문에 환자 수 감소로 인해서 연장 근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차 기준으로 주 1회 24시간 오프가 보장되고 연차가 올라갈수록 이 연오프의 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직대 주니어 전공의와 시니어 전공의가 2명씩 당직을 서는 시스템으로 분포하고 있어서 주니어는 ER과 병동을, 그리고 시니어는 NICU와 PICU를 담당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백 시스템이 되어질 수 있어서 밤 시간에도 좀 외롭지 않게 일할 수 있고, 그리고 스태프 교수님께 상의드리지는 못하는 사소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연 2주의 휴가가 절대 보장되고, 아무리 일을 망쳐놓는다든지 도망을 간다 하더라도 잘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원에서 매니지로는 좀 부족한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근처의 서울대 어린이병원이나 연대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으로 트랜스퍼가 가능해서 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라는 명성과 높은 QOL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1인당 환자 수가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평균 10명 이내, 그리고 ER 내원 환자 수도 10명 이내로 적절한 환자 수를 보면서 본인 공부를 좀 병행하면서 수련받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의국이라고 자부할 수 있고,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10년간 단 한 번도 정원 미달이 없었던 유일한 소아과 의국입니다. 이미 좀 소문이 났겠지만 본원뿐만 아니라 다른 전국을 다 통틀어서도 의국원끼리 수평적인 관계로 서로 존중하면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는 유일한 의국이고, 또 성인을 담당할 때와는 다른 마음속의 뭉클함을 겪을 수 있는 의국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회식은 9시를 넘긴 적이 없었고, 교수님들께서 워낙 미식가들이셔서 서울 시내 유명 호텔 뷔페라든지 맛집 투어, 그리고 뮤지컬 관람 같은 문화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회식을 좀 대체하는 경향이 있고, 전공의뿐만 아니라 교수님들께서도 모두 밝고 온화하셔서 이러한 의국에서 따뜻한 분위기에서 수련받고 싶으신 전공의 선생님, 인턴 선생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수학과 의국 식구들 이름인데 아무한테나 언제든지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국장 이미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조직도인데요. 과장님이신 전상훈 교수님을 비롯해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이신 오광석 교수님,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소장이신 신영철 교수님, 그리고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이신 신동훈 교수님, 조성준 교수님 총 5분의 교수님이 계시고, 의국 선배이신 이용 선생님이 임상 강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2명씩 TO가 있는데요. 저희 이제 가을턴 선생님이 4년차에 계셔서 4년차는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동에 와보신 인턴 선생님은 없으실 것 같은데, 저희 과는 이제 외래동 7층에 있고 위치해 있고, 내부 구조는 집단치료실, 홀, 병실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1, 2년차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ER이나 입원 환자 진료를 주 업무로 하게 되고, 3, 4년차로 올라갈수록 외래 환자나 탑과 협의 진료를 보게 됩니다. 전공이 입원 진료 배정받는 환자도 연차별로 달라지는데요. 1년차 선생님들은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 환자를 배정받고, 2년차 선생님들은 우울 및 불안 장애 환자, 3년차 선생님들은 인격장애나 정신 신체 관련 장애 환자분들을 배정받고, 4년차 선생님들은 소아 펠로우 선생님이 없으실 경우에는 소아 환자를 배정받고 정신분석 케이스나 탁과 협진을 보게 됩니다.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주 1회의 위클리 브리핑과 케이스 컨퍼런스 저널 발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주 3회 북리딩이 있습니다. 월 2회에 그룹 슈퍼비전을 받게 되는데 이제 외부 교수님께서 해주셔서 잘 받고 있고, 매 달에 PGR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파견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전공의 3년차 때 시립은평병원으로 파견을 가게 되고, 전공의 4년차 때는 저희 병원 신경과로 파견을 가게 됩니다. 학회는 수련기간 중 1회에 해외 학회를 참석하게 되는데, 원래는 동문회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이제 일주일 이상 해외 학회를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이후에 코로나 사태가 괜찮아지면 다시 가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 학회는 14개의 자유 분과를 자유롭게 참여할 수가 있고, 교수님들께서도 학회 참석을 독려하고 계십니다. 실제 저희과 당직표인데요. 이 달에는
다 휴가를 좀 가시는 편이어가지고 정확하게 보시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제 1년차생들은 일주일에 2.5회, 그러니까 2년차생들은 일주일에 1회 정도 당직을 서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년차, 4년차는 당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진로는 일단 저희과는 50년 이제 의국이 생긴 이래도 저희과 중에서 이제 전문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분은 없었고 이제 개업이나 봉직이 대형 정신병원, 종합병원에 다양하게 근무하고 계신데 이제 선배님들이 다양하게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교수님들께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셔서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선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턴 성적, 전공의 시험 성적, 그리고 의과대학 성적과 같이 객관적인 선발 지표는 당연히 보게 되고요. 저희 과는 과 특성상 개인 인성 및 품행, 그리고 정신건강학과에 적성이 맞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내턴 선생님들은 이제 원내 시스템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지원하셨을 때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저희 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녹스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대답해 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병리과 조성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인턴 선생님들을 볼 일이 거의 없어서요. 이번 기회 아니면은 사실 얼굴을 못 뵐 것 같아서 인턴 설명회를 신청을 안 할까 하다가 했습니다. 저희 과는 일단 전공의 선생님들을 모집하는데도 의미가 있겠지만 병리과 자체가 뭘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과를 소개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병리과에서 하는 일은 모든 수술 검체 및 그 생검의 진단을 하고 최종 결정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수술 중에도 프로즌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수술 절제 범위 결정에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으로 가는 추세라서 환자 그 조직에서 다른 뭐 이렇게 면역 염색 같은 것을 해서 이 환자에게 어떤 치료제가 맞는지를 결정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자병리가 있고 법의학이 있겠고요. 요즘은 또 디지털 패솔로지로 넘어가는 추세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AI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 것까지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환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영향력이 매우 큰 과라고 할 수 있고 임상과와 커뮤니케이션이 많고 중요한 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공의 선생님이 하는 일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그로스 이그제미네이션을 하고 수술 검체 같은 것을 이렇게 잘라서 유관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병리과가 현미경만 보고 굉장히 공부만 할 것 같지만 사실은 병원에서 제일 큰 칼을 사용하는 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른 검체를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판독을 하고 진단 및 병기 결정을 하고 치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현미경으로 보기도 하지만 저희도 지금은 이제 그 디지털 패솔로지를 세팅을 해서 화면으로 영상의학과처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법의학 실습을 한 달 정도 나가게 되고 원한다면 더 길게 할 수도 있고요. 본원 수련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QOL이 좋고 주 5일에 당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QOL이 얼마나 좋냐면 다른 과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발표를 하러 오셨는데요. 저희는 퇴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해외 학회에 참가하고요. 원하는 분야에 집중이 가능하다는 게 빅5 병원에 비해서 저희의 장점일 것 같습니다. 전공 모집 계획은 항상 한 명 모집을 하고 있고 탄력으로 2인이 가능하고요. 수련 후 진로를 보시면 본원에서 졸국하신 분들은 현재까지는 5분이 계시고요. 한 분은 본원에서 임상조교수 하고 계시고 다른 병원에 부교수로 지금 가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흉부외과 더블보드 갖고 계신 분이 이제 저희 병원에서 병리를 다시 하시고 국가수 법의관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랩으로 취업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4년차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 병원이 너무 좋다고 여기서 꼭 펠로우를 하겠다고 해서 아마 내년에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진로는 이제 개원도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저 이렇게 보시면은 진짜 강남 한복판에도 병리과 의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AI 때문에 뷰노 같은 벤처 기업에서도 병리과 의사를 굉장히 많이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병리과가 의사 수가 굉장히 적어서
구하기가 힘들어서 요즘 이런 AI를 하는 벤처 기업이나 아니면 랩에서 그 러브콜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스텝이 아니더라도 종합병원에도 병리과가 다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으로 취직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저희 과에 아무 때나 찾아오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뇨의학과 과장주 관중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희 진료과 이제 도셨던 선생님도 계시고 아직 이제 도실 선생님도 계시는데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던 백장현 교수님은 제가 이제 저하고는 그 멘티 멘토 수련회 할 때 멘티 멘토 관계였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반가웠는데 그때도 굉장히 훌륭한 수련이셨고 또 전공이셨고 지금 이제 교수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는 뉴럴로지에서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저는 유럴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비뇨의학과는 우선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과를 이제 도시던 안 도시던 간에 아니면 이제 모든 과를 다 도셔도 업무상 그 하시는 일들이 직접 이렇게 전공의 때 하는 일하고는 좀 다르고 나중에 스텝 때 또 일하고 다르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제 국한돼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과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질환은 우선 이제 다 아시다시피 신장에서부터 요관, 그다음에 방광, 요도, 또 남성에서는 전립선까지 그래서 비뇨 생식계 계통을 다 이제 다루는 그런 외과 계통의 과가 되겠고요. 우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방광암이죠. 그래서 신장, 요관, 방광, 전립선, 그다음에 요도까지 각종 이제 암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주로 담당하게 되고 약물적 치료도 같이 담당을 합니다. 또 이제 흔한 것이 이제 결석이죠. 결석의 경우에도 그건 외과적 치료로 결석을 치료하고 또 이제 방광 질환이 이제 저희가 주로 다루다 보니까 남성이건 여성이건 방광에 의한 배뇨 장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약물 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요실금 수술도 담당을 하게 되고요. 또 그와 함께 이제 남성 성기능과 관련된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저희는 이제 메디컬한 파트하고 또 이제 서지컬한 파트를 같이 동시에 많이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약물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꼭 수술적 치료가 아니더라도 이게 이제 체충격파 쇠석술처럼 어떤 그 수술적 치료가 아닌 시술을 통해서도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내시경 수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벤션과 관련된 이런 내시경 수술이 있고요. 이거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결석 수술을 하는 장면인데 배를 열지 않고 이제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을 이렇게 이게 요관 안쪽입니다. 요관 안쪽에 내시경을 넣어서 결석을 이렇게 잡아서 이제 스톤 베스켓인데 베스켓을 통해서 이렇게 꺼내는 장면. 그다음에 이제 흔히 또 비뇨의학과를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 또들은 대부분 비뇨의학 하면은 그냥 포경 수술하는 거 아니냐 그 정도밖에는 이제 생각을 안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는 이제 복강과 골반강을 다루는 이제 개복 수술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요즘은 물론 로봇과 복강경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주로 그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그 변화가 있어서 굉장히 수술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면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게 로봇 수술인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콘솔에 앉아 있고 로봇은 여기서 따로 있고 그래서 이제 수술하는 것 제가 한 1cm 정도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로봇은 한 1mm밖에 안 움직이고 굉장히 정교하게 할 수 있어서 이제 아주 적합한 수술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최신에 나온 수술인데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은 이제 기본적인 거는 구멍을 이제 배에다 1cm짜리 구멍을 한 4군데 정도 이상 5군데를 뚫어야 되는데 최소 침습으로 배꼽만 한 군데 뚫어서 이제 수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봇 수술이 그 기구가 배꼽으로 한 군데만 들어가고 요거는 이제 로봇이 들어가죠. 들어가서는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양쪽 조가 펼쳐지고 또 아래쪽 조가 펼쳐지고
그래서 이제 복강 안에서 이제 펼쳐서 수술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단일 복강경 수술이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시술자가 이렇게 여기서 조절하면 이게 움직이는 장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술 자체는 뭐 나날이 이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연구 분야에서도 좀 다양해서 이제 자신의 그 조직을 이용해서 방광을 이렇게 인조로 이렇게 만들어서 배양해서 인조 방광을 만든다든지 음경 해면체도 인조적으로 이렇게 이제 만든다든지 또 각종 항암 치료가 있는데 그런 암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어떤 항체 개발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관심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결국은 이제 선택은 뭐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문제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전망은 어떤가 하면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고령화되면서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환자들이 인구가 한 40%에 가다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령의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또 우리과의 이제 전망 자체는 굉장히 밝은 것이고요. 전립선암은 이미 뭐 남성암의 한 4위까지로 벌써 올라갔고 점점 증가되는 추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의 추세는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청건수 결국은 이제 이게 수가와 관계되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이제 혹시 뭐 취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나중에 개원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실 때도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전망이 밝다고 보실 수 있고 또 노년층이 연세는 많지만 결국은 이제 정신적으로는 신체적으로는 연세가 그렇게 굉장히 젊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층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을 이제 추구하는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이제 저희과가 굉장히 전망이 밝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비뇨의학과로 개명을 했는데 비뇨기과 하면 꼭 뭐 남성 성기 쪽만 생각하는 이제 느낌이 있어서 의학과로 이제 바꿨습니다. 비뇨의학과로 바꿨고 척추 전문 병원 하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뭐 결석 전문 병원 또는 이제 전립선 전문 병원 등 전문 병원을 지금 추진 중이고요. 또 이제 요양병원에서 그 관리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뭐 도뇨관이라든지 이런 배뇨 관련 이제 관리 과목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요양병원에서도 취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는 뭐 전공의가 이제 많이 배출이 안 되고 있고 또 전공의 정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점점 취직 자리도 많아지고 또 페이도 많이 늘어나고 또 대학병원에서 이제 스텝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관심이 있다면 또 적성에 맞다면 뭐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고요. 그다음에 그 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이제 개원의 또는 뭐 교원이나 이제 봉직이를 대상으로 해서 좀 거기 맞춤형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이 이제 들어와서 한 2, 3년 차 지나서 자기 이제 앞으로의 그 진로를 좀 생각할 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전공의가 하는 일은 1년 차 때는 주로 이제 병동 환자하고 외래 환자 이제 보조하는 업무를 하고요. 2년차 때는 주로 이제 저희가 검사가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초음파라든지 방광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검사 업무를 좀 담당하게 됐고 3년차부터는 3, 4년차는 이제 주로 수술을 들어가서 수술을 배우고 그런 업무를 이제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공의는 복지가 굉장히 이제 향상이 되어 있고요. 저희 이제 우리 병원에서 삼성 서울병원과 모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공의를 하시면 저희는 이제 파견 근무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는 전공의가 없으니까 많이 걱정하시는 게 내가 1년 차로 들어가면 혹시 당직을 더 하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현재는 저희가 교수들이 이제 콜 당직으로 해서 당직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시면 그냥 한 명 추가해서 지금 4명이 이제 돈다 그러면 그때 뭐 5명이 돼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할 거기 때문에 그건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또 전공의 80시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이제 주술을 하기 때문에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요. 꼭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잘 이제 적성에 맞는 건지 이제 뭐 짧은 시간에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겠고 언제든지 좀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여기 말씀 이제 적어놓은 교수님들한테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이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공의 2년차 오수파입니다. 인턴 선생님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앞서서 교수님들께서 훌륭한 발표를 해주셔서 제가 지금 조금 더 떨리지만 준비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의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설명드리면 성별이나 연령, 건강 문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과 가족을 돌보는 의학의 한 분야입니다. 환자와 최초로 접촉을 하고 건강 증진, 예방, 재활 등을 모두 아우르며 지속적인 환자-의사 관계에 기반한 건강관리가 특징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과의 수련 환경을 개요를 설명드리면 교수님은 5분에 연차당 2명의 전공의가 있으며 수련은 크게 의국수련과 파견수련으로 나눕니다. 의국수련의 경우에는 외 환자 검사 및 교육, 병동 매니지, 그리고 주 1회의 고정 외래 진료로 구성이 됩니다. 또 파견의 경우 해당 과 스케줄에 따라서 조금 더 유동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매주 차트 오짓을 통해서 본인이 본 외래 일반 진료에 대한 평가를 받고 또 컨퍼런스 및 비디오 렉처를 통해서 교육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련 스케줄은 총 3년으로 가정의학과 전속 수련이 6개월 이상 요구되고 필수적으로 내외산소, 파견 수련이 있으며 또 선택 과목은 필수와 자유로 나누어서 다양한 기타 진료과나 지역사회 의료기관 및 또 전공의가 원하는 분야가 있을 경우 과 내에서 상의 후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진행 중인 연차별 스케줄이 다음 표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1년차 선생님들은 가정의학 및 내과, 소아과, 신경과 수련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수련 요건을 충족하면서 해마다 변동사항이나 전공의들의 희망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서 수련 스케줄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올해 본원 공사 후에 완성된 가정의학과 외래 모습으로 왼쪽이 이제 전공의들이 전담하여 사용하는 일반 외래 진료실이고 검사실과 환자 대기 공간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교수진은 총 5분으로 신호철 명예원장님 및 강재영 과장님, 김철환 교수님, 성은주 교수님, 그리고 올해 새롭게 합류하신 조인영 교수님이 계십니다. 각 교수님별 담당하시는 클리닉 및 전반적인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는 총 5명이고 특히 저와 1년차 강현준 선생님은 본원에서 인턴을 한 후에 입국을 한 원내턴입니다. 본원 가정의학과 수련의 장점을 강조드려보면 먼저 스스로 공부하고 피드백을 받으며 환자를 직접 일찍부터 볼 수 있는 환경이 있겠고 또 논문 작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수님들의 교육과 피드백이 있습니다. 또 1년차 후반부터 실제로 본인의 외래 커터를 맡아서 지속적으로 환자 경험을 쌓아 나갈 수 있고 내시경 등의 술기 획득 그리고 편안하고 따스한 의국 분위기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여러 진료 과목을 좀 폭넓게 탐구하고 싶은 분, 또 여러 사람들과 공감하는 능력이 풍부하신 분, 또 실제로 환자를 많이 보는 의사가 되고 싶은 분께 최적의 수련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련 현황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까지 저희 의국에서 졸국하신 선배님은 총 33분이었고 이제 수련 환경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로 대학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건진센터나 의원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 본원의 장점을 살려서 삼성 건진센터나 삼성 부속의원에서도 재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과 특성상 현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나 김선민 심평원장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러한 공공기관이나 국제기구, 보험이나 제약 분야 또는 법조계 및 언론 분야에서도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두루두루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정된 시간으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들려드리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는데 저희 가정의학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혹시
혹시 오늘 발표에서 더 궁금한 점이 생기신 분들은 3년차 전공 이신혜 선생님이나 또는 다른 선생님들께도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검 3년차 문수빈입니다.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 인체에서 유래하는 각종 검체에 대하여 적절한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질병 진단이나 치료 효과 판정 등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합니다. 혈액, 소변, 뇌척수액, 체액 등으로 검사를 시행하고요. 인체 감염병이나 암 진단 검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혈액은행에서는 병원 내에 수혈이 필요한 모든 것에 혈액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종 유전 검사를 시행하여서 유전 상담을 통해서 환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의 목적인데요. 진단 및 감별 진단, 그리고 치료 방침 결정, 그리고 건강검진, 예후 판정, 추적 관찰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분야는 진단 혈액, 임상화학, 진단 면역, 미생물 등이 있습니다. 전문의는 이제 진단 검사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진단의학 검사실을 운영하고 관리할 뿐만 아니라 진단 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총체적,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의료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전문의가 하는 일은 검증된 결과를 보고하고 검사 과정을 분석하고 업무를 주관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협의 진료도 하고 판독 보고 검사를 새로 신설하기도 합니다. 이제 최근 유전체 진단 검사가 많이 발전하고 있고 희귀 질환 검사법을 개발하기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과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전문의의 활동 영역은 이제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고 대학에서 이제 스텝이 되는 길, 그리고 수탁 검사 기관에서 전문의가 되고 혈액원에서 일할 수도 있고 정부 기관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업체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네, 본원은 이제 과장님, 우희영 과장님 계시고 의국어 교수님은 박혜순 교수님, 권민정 교수님, 조은혜 교수님 계십니다. 의국어는 1, 2, 3, 4년차 다 차 있습니다. 수련 환경입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무 없습니다. 당직은 돌아가면서 온콜 당직하고 콜수는 1년에 한 2-3건 정도 됩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직업환경의학과 2년차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과는 과 이름 그대로 직업이나 환경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해서 진단하고 치료하고 예방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치료에는 그렇게 깊게 관여하진 않고 진단하고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는 일은 업무 관련성 평가나 적합성 평가, 아니면 질병판정위원회 회의에 참가해서 산재 판정에 관여를 하게 되고 특수건강진단이라든지 사업장 보건관리 등 이제 예방 업무에 주로 참여하게 됩니다. 뭐 필요하다면 정부나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기업들과 이제 연구 모니터링이라든지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현재 본원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센터로 지정돼서 여러 가지 건강 모니터링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진로는 대부분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가게 되는데 그 외에도 보건관리 대행이라든지 이제 팩토리 닥터나 연구소에 취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무 시간은 1년차 기준으로 7시 반부터 5시까지 일을 하게 되고요. 격주로 토요일 오전 근무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2, 3, 4년차는 보통 2년차는 파견, 3, 4년차는 출장 근무로 아침 6시까지 출근을 하지만 귀가하면 오후 3, 4시쯤 아니면 빠르면 점심 먹고 집에 돌아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차 업무는 취직하셨을 때 체온검진 하셨던 그 센터에서 보통 건강검진 업무에 일을 하게 되고요. 2년차는 파견, 말씀드렸던 것처럼 3, 4년차는 파견을 가게 됩니다. 휴가는 저희 과는 이제 남성분들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 만큼 이제 보장이 다 되어 있어서 현재는 코로나로 이제 저는 못 갔지만 설날이나 추석 등의 이제 시즌에 원하시는 휴가 다 몰아써서 갔다 올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4년차 박진훈입니다. 제 5분 정도 시간을 주셔가지고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형외과에 대해서 과 자체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양이 좀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의 기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선택하는 게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제 인생이란 벌스와 데스 사이 초이스다라는 말로, 이제 인생은 여러 가지 선택의 연속으로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 확실한 거는 정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 이제 어떤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 선택으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를 성찰함으로써 후회 없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기회로서 발판을 삼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로 결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는 크게 적성과 그 분야에 대한 전망,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흔히 대입 입시 과정에서 많이 고민을 해보셨던 분도 계셨을 텐데, 뭐 서울대 공대를 갈지 지방대 의대를 갈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 저도 마찬가지 고민을 했었고, 이때 이제 적성을 생각했을 때는 공대나 의대나 딱히 어떤 적성을 더 맞는 분야인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각 분야에 대해서 전망을 생각을 해서 결국 의대를 선택해서 진학을 했는데요. 이제 의대를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안정적인 수입이나 취업이 보장된다는 점, 그리고 정년이 없어서 오래 일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고령화 사회로 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되면서 의료 산업이 점점 더 발달하고 있다는 이런 현실적인 이유에서였던 것 같습니다. 전공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본인 스스로 적성을 먼저 생각을 해서 하고 싶은 과가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고 싶은 과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현실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각 분야의 전망을 잘 생각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회 변화 양상을 이제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미래 의료의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진입,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달, 그리고 비대면 진료의 대중,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이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 질환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코로나 시국으로 비대면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데 의료계에도 이러한 거대한 흐름은 거스를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비대면 진료도 언젠가 대중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러한 측면에서 정형외과를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고령화 사회의 측면에서 노인의 53.9% 절반 이상이 골격계 질환을 이제 앓는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다른 질환에 비해서 더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도 더 증가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고, 인공지능의 발달에도 수술이나 시술과 같은 이러한 치료들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비대면 진료, 그 골격계 질환은 이제 진단 과정에서 신체 진찰이 반드시 이제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대면 진료가 필수적인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겠고, 수술과 시술로도 비대면 진료로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에서 제 과를 선택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충분한 이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진로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는 적성이나 그 분야의 전망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의료의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는 고령화 사회,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달, 그리고 비대면 진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진료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잘 고려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고, 그 선택의 결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디언 부족의 일화 하나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디언 부족들은 이제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 넓은 옥수수밭에 데려가서 가장 좋은 옥수수 하나를 선택해서 바구니에 담아오라고 시킨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들은 옥수수밭에 가서 가장 좋은 옥수수라고 생각하는 옥수수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번 지나간 길로는 다시 되돌아갈 수 없고 한 번 옥수수를 고르면 더 좋은 옥수수가 나타나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의 선택의 순간을 여러 차례 마주하게 되는데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것이 과연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비인후과 김태환이고요. 펠로우, 두경부 펠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3년도에 여기 인턴을 했고 레지던트 이비인후과를 그다음에 군의관 갔다 와서 지금 두경부 펠로우를 하고 있는 김태환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많은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이비인후과가 너무 좋고 이비인후과 꼭 오세요라고 해도 사실 마음이 정해지신 분들은 각자의 길을 가실 거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제가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좀 어떤 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좀 얼마나 만족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인턴 때는 내과 어플라이였습니다. 내과 어플라이였는데 이비인후과 저 때는 이제 이비인후과 인턴이 있었고요. 이비인후과 인턴을 돌면서 상당히 흥미를 느꼈고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고 사실 일반인들은 이비인후과라고 하면은 뭐 코 석션 해주고 귀 파주고 뭐 이런 과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이비인후과는 굉장히 그 보는 스펙트럼이 넓은 과고요. 요즘에는 많이 아시겠지만 뭐 어지럼증 이런 거 이비인후과가 주요하게 보고 그리고 뭐 보청기, 청력 관련돼서도 보고 그리고 두경부 종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성 쪽부터 해가지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지인한테 그런 질문 같은 거 많이 받으실 텐데 그런 것 중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과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비인후과 전공의를 선택을 할 때 이 트라키오스토미에 대한 좀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에어웨이를 다루는 거다 보니까 혹시라도 내가 전공의 때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소송에 휩쓸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 저희가 걱정하는 그런 응급한 상황은 사실은 거의 일어나지는 않고 실제로 뭐 해보면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위험한 수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밌는 수술 중에 하나고 이제 제가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느끼는 거는 그냥 재밌습니다. 재밌고 여러분들도 뭐 인생의 각자의 그런 재미를 찾으시겠지만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굉장히 성취감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펠로우를 하면서 환자들 수술을 잡고 실제로 수술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보컬 폴립으로 수술을 한 환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폴립이 있죠. 그래서 음성이 굉장히 나쁘고 딱 들어도 굉장히 좀 거북한 그런 목소리입니다. 근데 수술한 직후의 사진이고 수술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려운 수술은 아니고 근데 실제로 이제 라링고스코프이라는 것을 넣고 그 수술을 처음 할 때 이제 손맛이라고 하죠. 그 손맛을 처음 느낄 때의 그 감각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실제로 환자는 목소리가 당연히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환자분들 일반적으로 수술과들이 뭐 비슷하겠지만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고마워하고 그런 데서 굉장히 성취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런 반면에 또 굉장히 고민도 많이 됩니다. 수술이라는 게 다 가능하지도 않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환자의 어떤 컨디션이라든가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목에 종양이 있어가지고 내원한 환자인데 이제 써놓고 이제 저희는 직접 FNA라고 이제 바늘로 조직 검사를 저희가 직접 하고요. 이 환자도 저희가 FNA를 했고 톤실 캔서가 나왔습니다. 편도선 암이 나왔고 스테이지가 이제 작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 환자를 두 가지 고민에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할지 CCRT를 할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둘 다
초이스가 가능하고 근데 제가 뭐 임상 경험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환자를 자신 있게 수술을 권해드리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CCRT를 권유를 했고 지금 치료 중인 환자입니다. 그래서 성취감도 있지만 그 성취감 안에는 그 스스로 노력하고 극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리스크를 감당을 하고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비인후과 의사 생활이 굉장히 좀 재미있게 저처럼 재미있고 또 성취감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당연히 경제적인 것도 많이 고민되실 텐데 벌 만큼 법니다. 적당히 벌고 제가 봤을 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얘기가 많지만 결국에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꼭 뭐 제 친구들 보면은 이제 페이가 몇이냐 뭐 2.0 받는 친구도 있고 요즘 안과가 핫해서 거의 뭐 3.0까지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거는 좀 일시적인 수급 때문에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수술 때문에 그렇게 페이가 높아진 건데 결국에는 이게 어느 정도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바로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0.8에서 뭐 그 이상 정도면은 돈으로서 주는 어떤 행복감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행복감은 돈보다는 본인이 좀 좋아하는 거, 본인이 좀 즐기는 거에서 사실 느끼는 경우가 더 많고 돈은 좀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좀 너무 투머치긴 한데 이거는 저희 전공의를 혹시 오시게 되면은 제가 이런 것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희 전공이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공의 생활은 뭐 다 뭐 비슷비슷하고 요즘에 뭐 전공의 80시간 때문에 그렇게 로딩이 그렇게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과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전공의 생활 할만하고요. 전공 이후 삶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개인의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재밌게 잘 할 수 있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과 3년차 하명석입니다. 이 자리에서 내과가 어떤 일을 하는 과인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 내과에 대해서 대략 설명드리겠습니다. 알레르기 내과를 제외한 모든 분과가 있고 연차별로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혼은 없는 상태고 보통 월요일에서 금요일 주중 정규 근무 그리고 주말이랑 공휴일은 당직 근무 세팅으로 돼 있고 전공의 선생님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환자 관련해서 입원 환자를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전이랑 오후 회진 돌고 환자들에 대한 프라이머리 콜 그리고 오더 위주로 근무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년차 기준으로 담당 환자 수가 대략 어제자 기준으로 세어봤을 때 15명 정도 되는데 15명 정도면 크게 부담이 안 되는데 많을 때는 30명까지 될 때도 있고 적을 때는 5명으로 줄 때도 있어서 그때그때 로딩은 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을 1년차가 지금 2명 3일에 한 번 빈도로 서고 있고 2년차도 3일에 한 번 빈도, 3년차는 6일에 한 번 빈도로 서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최근 내과가 ER에서 빠지면서 ER 당직이 빠져서 병동 당직이랑 로딩이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견딜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년차 당직 같은 경우는 후반이 되면 6일에 한 번 빈도로 변동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미리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당직실은 1년차가 병원 내에 있는 당직실 2개랑 내과 의국 쓰고 있고요. 2, 3년차는 내과 의국 쓰고 있고 교육은 컨퍼런스는 사실상 해야 되는 걸로 정해져 있어서 하고 있고 저희 당직 체계가 1년차 쌤들이 처음부터 모든 콜을 받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콜이 하나씩 내려오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콜 내릴 때마다 전공의끼리 렉처 통해서 교육하는 방식 그리고
업무 중에 뭐 백 시스템으로 먼저 뭐 볼 때 가르치는 방식으로 교육은 되고 있습니다. 술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상복부 초음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뭐 나가서 피 받으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위내시경 심장 초음파 정도는 뭐 맛만 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명 모집하고 사실 작년에 원내턴이 거의 없었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뭐 원내턴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관심 있는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뭐 내과 왜 했는지 뭐 어떤 게 좋은지 자세하게 얘기해 볼 텐데요. 관심 있는 분들 그냥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